영끌을 지금이라도 할까요?라고 물어보는 분들은요, 경제가 깨지면 집값이 떨어지죠. 이런 성장이 좀 계속 더딜 것 같긴 한데 네. 뭐 이게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저도 될 줄 몰랐는데 코로나. 그럼 올해는 일단 장사 땡쳤다고 보고요. 아예 거꾸로 갔다고 보고 그렇죠. 금리는 오를 내년도 여지는.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이제 뭐 백신이라든지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를 우리가 시장에서 경제학에서 얘기할 때는 이렇게 체계적 위험이라 그러는데 모든 위험 자산에 그냥 깔려 있는 그러니까 거죠. 다 영향을 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로나라는 거는 어떤 특정 산업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전 글로벌 모든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 영향을 주는 이런 시스테매틱 리스크라고 하죠. 체계적 위험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은 급격히 해소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백신이 딱 개발이 됐는데 그게 너무나 완벽하고 안정적이다. 이러면 또 금방 또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코로나가 없어진다고 해서 뭐 저성장이 확 획기적으로 달라지진 않겠지만 우리가 이제 재밌는 거는 우리가 오늘 주택 얘기를 하면서 요즘 주식 시장에 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런 질문들을 또 많이 하십니다. 코로나 전의 주식 시장하고 코로나 이후의 주식 시장이 지금 뭐 사실 굉장히 회복세가 빨리 됐잖아요. 네. 이제 수치를 보면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로나 전에 2200선이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3월 달 첫째 주, 둘째 주 오면서 1474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 35%가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네. 요게 이제 4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급격하게 무슨 운동이죠, 그거? 동학개미 운동. 동학개미 운동. 그 운동에 힘입어가지고 지금 2400선까지 회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식을 안 하는 분들이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 분들도 그렇고 아예 주식에 문외한 분들은 네. 오해를 하실 수 있는 게 그러면 코로나 전에는 2200이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이제 터지고 나서 잠깐 급락을 했다가 회복이 됐으니까 코스피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기업들이 다 회복된 줄로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죠. 이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2019년도에 상위, 코로나 이전이죠. 작년도에 상위 10개 종목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숫자가 한 900여 개 정도 되거든요. 1000개가 좀 안 되는데 그 기업들 중에 딱 상위 시가총액 10위에 올라 있는 기업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전체 시가총액의 30% 정도 됐습니다. 이것도 뭐 대단한 거지. 사실 뭐 8,900개 기업 중에 딱 10개 기업이 30% 차지하는 거였는데 코로나가 오고 나서 시장이 이제 재편되고 다시 이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 2,400까지 회복한 상태에서 지금 주가를 보니까 현재 상위 10%의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전체의 45%예요. 더 늘어났네요, 비중이. 네, 확대됐죠.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라는 거죠. 결국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수익률이 당장 떨어지고 비싸더라도 장기적으로 변동성이 없는 주식을 사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다 몰리면서 우리가 이제 주식하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퍼가 대폭 상승을 한 거예요. 퍼 아시죠? 그 주가 수익 비율.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을 잘 보시면 아마존 주가 아시죠? 아마존. 이게 뭐 거의 주가가 코인처럼 올라가더라고요. 미친 주가죠, 거의. 네.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아마존 주가가 지금 3,294불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한 주가 360만 원 정도 하는 건데, 네. 360만 원 더 하죠. 이게 퍼가 얼마냐면 91입니다, 91. 91. 네. 근데 이건 미친 것도 아니에요. 테슬라 아시죠? 테슬라. 테슬라. 네. 테슬라는 지금 주가가 2,153달러인데, 퍼가 1,000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퍼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퍼라는 거는 한 주당 순이익, 그 한 주당 순이익을 가지고 몇 년치를 모으면 현재 주가가 되느냐 뭐 이런 뜻일 수도 있고 거꾸로 얘기하면 주가 나누기 그 주당 순이익인데 참고로 삼성전자는 퍼가 17입니다. 17. 이게 이제 우리 상식으로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다음에 SK하이닉스는 한 25, 6 정도 되고 근데 아마존, 테슬라, 아마존은 뭐 저리 가라고 테슬라가 지금 1,000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 주당 1년에 2달러, 3달러밖에 못 버는 주식을 2,000달러 주고 사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그럼 이렇게까지 나오는 현금 흐름에 비해서 주식이 비싸진 이유는 뭐냐? 대체 자산이 없어진 거죠. 얘 말고는 앞으로 미래에 확실한 건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건데 이 펄을 우리 아파트 가격에 한번 갖고 와봤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 그 서울의 중위 가격 아파트 얘기했었잖아요. 중위 가격 아파트. 네. 1년에 1,800만 원 나오는데 집값은 9억 5천이죠. 그러면 9억 5천 나누기 1,800만 원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 나오냐면 52 정도 나옵니다. 퍼가. 예, 퍼가. 그러면 이거 그러면 좀 높은 거 아니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 상위 10%가 주가의 45%의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까 얘기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빼고 그 다음이 네이버, LG화학,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회사들이에요. 이런 회사들은 다 주가가 좀 높고 시장에서 좀 우량주라고 평가되고 있는 주식들인데 이 주식들의 평균 퍼가 100입니다. 그러니까 100 정도 되는 게 이제 국내 코스피에서도 우량한 주식이다라고 평가되는 건데 네.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는 퍼가 5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증거 제시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럼 주식하고 이거를 똑같이 평가하느냐라고 물론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도 비교해보고 저렇게도 비교해봐도 물론 이제 집이라는 거는 주식처럼 분할 매수가 안 되죠. 주식은 내가 한 주씩 살 수가 있지만 집은 뭐 그렇게 살 수가 없고 대량의 시드머니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어떤 거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퍼가 더 높아지진 않겠지만 어쨌든 단순 비교해보면 지금 코스피의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퍼보다는 서울의 중위가격 아파트 퍼가 훨씬 낮습니다. 상승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접근 한 주씩 살 수 있는 많은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거고 뭐 이 아파트는 뭐 그 정도의 시장 참여자가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런 걸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면은 어찌 보면 집값은 현재 아까 제가 분명히 단서를 달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싸다는 뜻이 아니라 사고 한 10년 정도를 갖고 있는 데는 전혀 리스크가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현재도 그렇게 결코 비싼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이 정권 네. 임기 말에도 이제 좀 제가 이걸 변형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 과연 이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계속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좀 뭔가 집값이 잡힐 어떤 분위기가 보이면 스탠스가 바뀔 수도 있는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이건 뭐 다, 예,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집값이 여기 수준에서 멈추고 그냥 안정되면 그냥 만족할 수 있는 정책 기조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이 봤을 때 아까 2015년과 지금의 경제 상황은 다르잖아요. 금리가 그때는 2%가 넘었고 지금은 0.5%인데 그리고 그때 월세와 지금 서울의 중위가격에서 나오는 아파트의 월세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때로 돌아가기는 어려워요. 현 금리 상황 하에서는. 그런데 목표는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로 돌아가는 게 목표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돌아가지? 네, 금리 올릴 만큼의 경제 성장을 이뤄내면 가능하죠. 근데 이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답답한 게 경제를 살리든지 아니면 경제가 당장 안 살아나도 살아나겠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좀 긍정적 시그널을 만들어주면은 그게 가능한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 하에서는 돌아가기는 사실 좀 요원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정책은 계속 이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지금 현 정부의 그 최고 책임자라고 하면은 장관이 있잖아요. 지금 그 국토부 장관, 여성분. 그 장관, 그분이 최장기 장관으로 지금 네. 장수 장관이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정책을 하다 보면 시장에서 원하는 어떤 니즈를 충족을 못했다 그러면은 뭐 바꿀 수도 있고 그거는 꼭 그분이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분위기 쇄신이나 뭐 국민과 소통한다는 의미에서 그러면 국민들이 분풀이 할 데가 없으면 그래 뭐 장관이라도 좀 교체를 하고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냥 계속 가잖아요. 네.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이걸 만약에 현재 현 정부에 있는 분들은 혹시 뭐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 뭐 그런 관계자가 있다 그러면 분명한 거는 이걸 내가 바꾸는 순간 내가 졌다라는 걸 인정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쪽에서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장관을 바꾸고 이런 문제가 뭐 국민의 원성이 이렇게 크고 그리고 또 시장이 좀 안정이 못 이뤘다 그러면 물론 그분 때문에 안정이 안 이룬 게 아니라 하더라도 바꿔주는 것이 필요한데 안 바꾼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밀린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내가 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자꾸 시장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고 국민하고 논쟁을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절대로 현 정부 하에서는 기조는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현재 4개의 정책이 나오고 임대차 3법까지 그냥 전방위적으로 쏟아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잠깐 숨고르기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계속해서 규제책을 낸다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인해 전술이죠. 뭐 잠깐 암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1년, 2년 정도는 크게 상승은 없을 수도 있죠. 뭐 어쨌든 인해 전술을 저는 인이 전술로 듣습니다. 인위 전술이 아니라 하여튼 뭐 물량 공세 막 계속해서 사실 상가 이런 데 보면 네. 다 비어있거든요. 거의. 그렇죠. 텅텅 비어있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제대로 캐시플로우가 안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소득도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런데 집값은 올라간단 말이죠. 그렇죠. 경제가 나빠지는데 왜 자꾸 집값은 오릅니까? 이거는 뭐 제가 뭐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저는 5년 전부터
경제가 성장률이 떨어지면은 아파트 가격은 좀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경제가 안 좋아지면 집값이 빠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경제가 어려운데 집값이 왜 오르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경제가 깨지면 집값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IMF처럼 아예 유동성 위기가 온다거나 이러면 당연히 집값이 왜냐하면 실물을 팔아서 현금을 가져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은 경제가 깨지지도 않으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 몸에 생기는 질병으로 본다면 IMF 때 온 병은 급성질환이야. 급성질환. 급성질환이 딱 오면 병원에 응급실에 가야 돼요. 입원해야 빨리 돼요. 가서 뭐 수술을 하거나 이거죠. 근데 지금 우리 경제나 글로벌 경제가 맞고 있는 초저금리, 특히 우리나라가 맞고 있는 이런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경제 위기는 만성 질환이에요. 아, 달고 사는 거예요? 네, 달고 사니까 뭐냐면 이게 당장 생활하는 데는 이렇게 막 죽을 만큼 쓰러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근데 미치는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만성 질환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집값이 하락하려면 이 집을 팔고 현금으로 바꿔놓는 게 낫겠다라는 게 상황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아까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상가를 갖고 있다. 거기서 월세가 100이 나와요. 근데 내 아파트를 갖고 있다. 월세 100이 나와. 둘 다 월세 100이 나오죠.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도 월세 100이 나오고 상가 갖고 있는 사람도 월세 100이 나와요. 그러면 상가와 아파트 가격은 원래는 얼마여야 되죠? 만약에 시장의 리스크가 똑같다 그러면 가격은 똑같아요. 동일해야 되죠. 근데 지금 상가는 월세 100 나오는 거를 살려면 3억이면 돼요. 한 3억 5천? 4억? 뭐 이 정도면 돼요. 근데 아파트는 월세 100만 원짜리 나오는 월세 100만 원 정도 나오는 아파트를 살려면 한 7억 줘야 됩니다. 7억.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상가는 공실이 존재하죠. 캐시플로우가 똑같이 100이라 하더라도 얘는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아파트는 월세 100이라는 안정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더 주고라도 산다. 그러니까 결국 양극화가 생기는 거죠. 같은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냐 아파트 아니냐, 서울이냐 지방이냐, 서울 안에서도 뭐 인기 지역이냐 비인기 지역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양극화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경제 어려워지는 거와 집값은 경제가 깨지면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만성질환처럼 저성장이 되게 되면 집 밖에 갈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돈이.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경제가 좋았던 적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뭐 회사 처음에 들어갔을 때 막 위기라 그러고 위기 경영 막 그러고 또 도대체 왜 내가 입사했을 때 이런 일이 생기나 그랬는데 계속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닌데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 오늘 뭐 주말이긴 한데 요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집값이 지금 비싸냐 싸냐를 우리가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캐시플로우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 돈이 얼마가 나오느냐, 그리고 그 돈이 얼마나 안정적이냐, 요걸 보면 되거든요. 핵심적으로 보면은 제가 오늘 이게 뭐 생방 라이브다 보니까 뭐 자막 같은 거가 좀 넣기가 애매하잖아요. 나중엔 넣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대기하면서 이걸 써봤는데 조금 뭐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집값은 요런 함수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화면에 이제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보면 집값의 함수는 요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누기 뭐냐면 이것은 이제 집값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위에 CF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게 캐시플로우입니다. 캐시플로우입니다. 집값은 결국 캐시플로우 나누기 R이라고 돼 있죠. R분의 CF예요. 집값은. R은 뭐냐? R은 이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집에 대해서 기대하는 기대 수익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기대 수익률 분의 캐시플로우. 거꾸로 얘기하면 캐시플로우 나누기 기대 수익률인 거죠. 자, 요렇게 이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데 요 R을 조금 풀어보면은 R-G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성장률만큼은 빼줘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 집이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 함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 여러분 이제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내 집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어떤 A라는 집을 살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라면 그 A라고 하는 집의 캐시플로우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걸 잘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집은 세 가지의 함수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첫 번째가 그 집에서 얼마나 돈이 나오느냐. 현금 흐름. 아까 아까 우리 봤지만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 9억 5천짜리 아파트에서 얼마 나왔죠? 1년에 재산세 빼고 한 1,800만 원 정도 나왔죠? 그게 캐시플로우예요. 그게 분자값이죠. 분자값. 자, 그거 나누기. 밑에 R이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들의 단기 기대 수익률인데 기대 수익률이라는 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기대 수익률이 높은 자산이 있고 기대 수익률이 낮은 자산이 있거든요. 그럼 아파트는 기대 수익률이 아주 낮은 자산이에요. 왜 낮은 자산이냐면 기대 수익률이 낮다는 뜻은 내가 지금 나오는 캐시플로우에 비해서
많은 원금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 이게 왜냐면 그렇게 따지면 수익률이 당장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 거. 그게 바로 기대 수익률이 낮은 자산. 그러니까 아파트는 기대 수익률이 뭐 낮은 자산이죠. 근데 반면 상가는 기대 수익률이 높습니다. 왜 높냐? 위에서 나오는 캐시플로우가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거를 이제 쉽게 제가 경험했어요, 얼마 전에.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제가 이제 강남에 사무실을 임대를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월세가 100이에요. 100만 원씩 월세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월세 100이면은 나한테 그 임차를 준 그 임대인 건물주 같은 경우는 나한테 1년에 1,200만 원을 받아가는 거잖아요. 캐시플로우가 1,200인데 나한테 주는 그 스페이스의 원가가 얼마인가 봤더니 4억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4억. 그러면 4억을 들여서 1,200을 버는 거예요. 수익률 얼마죠? 3% 정도 됩니다. 임대 수익률이. 근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왜 이게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을 하는데 임대료를 좀 깎아주겠대요. 제가 매달 100만 원을 내는데 얼마로 깎아주시려고 그러니까 80만 원으로 깎아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저는 한 달에 20만 원씩 하면은 1년에 240만 원이 절약이 되잖아.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다는 거야. 무슨 조건이냐면 1년 단위로 계약 갱신하던 거를 3년으로 하자. 3년 동안으로 사인을 하면은 월세를 80만 원으로 깎아주겠다라는. 월세 80만 원을 나한테 받으면 임대 수익률은 얼마가 되냐면 3%였던 것이 2.5%로 떨어집니다. 본인이 본인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뭐 눈치 채셨겠지만 수익률은 3%에서 2.5% 떨어지더라도 1년 단위의 갱신에서 3년 단위 갱신으로 바뀌면 그분은 캐시플로우가 안정성이 생기는 거죠. 어떤 자산이든 캐시플로우가 안정적으로 바뀌면 기대 수익률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파트가 왜 기대 수익률이 낮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대 수익률이 이거잖아, 이거. 이게 자꾸 낮아지면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분모분의 분자인데 분모가 자꾸 작아지면 집값은 올라가는데 캐시플로우가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자꾸 사는 사람들이 이 안정성을 믿고 계속 기대 수익률을 낮추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월세나 전세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서 물론 올라가는 부분도 좀 있기는 있는데 사실 그 속도보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여태까지 수요 억제책이나 세금을 뭐 중과세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 캐시플로우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이 월세로 얼마를 받았다 하더라도 종부세 매겨서 이거 캐시플로우 분자값을 줄이면 집값이 안정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지금 여기다가 지금 이거 줄이는 거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줄어드는 속도보다 이거 줄어드는 속도가 지금 더 빠르니까 집값이 안 떨어지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한은 금리가 현실화되지 않는 한은 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동안에 뭐 이런 관련된 유튜브 나와서 뭐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 뭐 정부 좀 비판을 뭐 본의 아니게 많이 뭐 저도 하기도 했는데 사실 지금의 집값 상황을 뭐 24번이나 대책을 내고 현 정부가 무능하다 100% 사실 돌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집값의 상황이 이 정부의 100% 책임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히 어떻게 보면 수요 억제책을 너무 과다하게 단시간 내에 시장을 압도할 만큼 이렇게 내놓은 것이 역효과를 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정책의 기조도 안 바뀔 뿐더러 현재 경제 성장률이 좀 좋아지지 않는 한은 실제로 봤을 때 집값이 현저히 급락을 하거나 할 가능성은 좀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지금이라도 영끌 할까요? 이런 거 질문이 뭐 지금 그게 제일 많아요. 지금 그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영끌을 지금이라도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은요.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잖아. 그래도 뭔가 이제 계획은 있었던 그래도 거예요. 뭔가 지금 내가 신용대출 땡기고 뭐 하고 뭐 취등록세는 뭐 카드로 분납하고 하여튼 뭐 계획을 세워갖고 그래도 그림이 그려지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덜컹 샀는데 내가 지금은 회사 잘 다녀. 월급 잘 받아. 근데 갑자기 내 사업이나 내 비즈니스나 내 직장에 문제가 생겨서 이자도 낼 수 없고 생활 자체가 좀 불확실하다. 집 사고 한 3, 4년, 4, 5년 만에 이거 집을 팔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 라고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본다면 조금 더 우리 그 국토부 장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약이나 좀 기다리면서 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공무원이다. 그리고 난 절대 뭐 이 비즈니스 자영업을 하더라도 현금 흐름이 꺾이지 않을 것이다. 한 10년은 끄떡없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그림을 그리셔서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결론은 그렇습니다.